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적어도 20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거주 인구는 약 35만 6천 명에 불과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0.1% 수준일 뿐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노동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약 13만 8천 명에 불과하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약 6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13,300명, 한국 13,000명 순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티고르시아한 금융서비스 부장은 최근에 열린 경제개혁센터 주최 경제전망 2024 행사에서 인도네시아보다 인구수가 적은 태국에는 약 400만 명, 일본에는 3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싱가포르에도 약 18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수가 적어도 200만 명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아한 부장은 특히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는 매년 약 3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인도네시아의 보수적인 비자 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며 노동 비자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시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투자한 국가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취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의 크리스나 굽타 선임연구원은 일부 기업들은 특정 기술을 가진 국내 근로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많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노동 비자를 발급할 때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 자세한 정보를 얻고 이를 관련 당국과 공유함으로써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외국인 투자자가 5에서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황금 비자를 신설하는 등의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 비자의 1호 주인공으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인근에서 지난 9일 동안 총 63회의 지진이 발생해 약 100채의 주택이 파손되었다고 안타라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서부 자바주이 보고르군과 수카부미군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총 63회 발생했습니다. 해당 두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보고르는 자카르타 주변 위성도시들과 함께 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의 지진으로 300여 명이 사망한 쯔안주로와도 가까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은 지난 14일 오전에 발생한 규모 4.6 지진으로 규모는 강진의 수준은 아니지만 진원 깊이가 5km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변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보고르와 수카부미에서 총 347가구가 지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약 100채의 주택이 파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명의 주민들은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피난처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해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인 17만 명 등 총 22만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불러온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며 식량 안보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이 대통령이 군부대를 투입해 모내기를 돕도록 지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13일 중부 자와주 뿌칼롱안을 방문하여 엘니뇨로 인해 모내기가 늦어졌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으므로 농민들이 이 기회에 모내기를 시작하도록 군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엘니뇨는 태평양 감시구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에서 7년 주기로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킵니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올해 쌀 생산량은 3,153만 톤에서 3,09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10월부터 시작되는 벼 재배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9에서 11월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3%나 줄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7월에 쌀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1월 쌀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21.2% 높은 138.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도 쌀 생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군인들이 농작업을 돕고 유휴 군용지를 모내기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줄리어스 위드조요노 육군 대변인은 젊은 세대들이 도시 공장으로 몰리고 있어 농촌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군이 인력과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당국과 최대 8억 달러 규모의 양극재 설비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양극재 생산 공장 건설은 확정된 상태로 투자 규모와 착공 시기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와 양극재 생산 공장 건설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장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위치한 바탕의 통합 산업단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최소 6억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번 투자는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를 포함한 LG화학, 화요코발트, LX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과 결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토 누그로호 배터리 공사 이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셀 생산에서 양극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LG가 바탕 지역에 투자하게끔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립한 HLI 그린파워라는 합작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의 배터리셀 공장을 지난 6월에 완공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연간 10기가와트시의 배터리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4월부터 배터리셀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양극재 공장 착공이 배터리셀 양산 시작 시기에 맞춰 2024년 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투자 규모와 일정에 대한 질문에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현재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립병원협회가 스마트병원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용인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사립병원협회는 2000년 설립된 민간병원 단체로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고 투자하는 많은 병원들이 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사립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25명의 관계자 등 총 32명이 참석했습니다. 방문단은 스마트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합반응 상황실 등 원내 디지털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병원 투어 이후에는 양 기관 간의 피드백과 중장기 협력 파트너십 논의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경 원장은 앞으로도 협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용인세브란스 병원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경영 전반에 ICT를 접목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DX 서비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의료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의사에게도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되었고 외국인 의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5년 이상 의료 활동한 외국인 의사가 보건부의 역량평가를 통과하고 언어 학습에 동의하면 의료 활동이 허용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기술 및 K-뷰티를 주도하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반발과 시위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카드가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우리파이낸스의 법인장 선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카드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던 우리카드 출신 법인장 내정자를 다시 선임하려고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는 이사 후보자의 성실성, 능력, 평판 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모든 금융기관 이사는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내정자는 지난 10월 심사를 받았으나 경영 계획이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정자의 법인장 선임은 취소되었고 현재는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카드는 다시 법인장으로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파이낸스는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내정자를 다시 법인장 후보로 선정한 뒤 주주총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자격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격심사에 탈락한 후 바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이유이며 이로 인해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게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 측은 예정자가 우리파이낸스 법인장 내정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규정상 인터뷰만으로 심사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뒤집혀 승객 1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6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경 서부 자바주 찌르본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던 버스가 푸르와카르타 인근 고속도로에서 도로변 가드레일과 충돌에 전복되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12명이 사망했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기사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으며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해당 운전기사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버스가 과도한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통제력을 잃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